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딥러닝의 핵심 연구 주제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할 때 여러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들이 이미지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것을 약자로는 C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NN은 주로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클래시파이하는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최적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밑에 예시로 이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새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사진은 실제로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앵무새 사진입니다. 이름이 위니인데 저희하고 같이 사는 게 지금 1년쯤 됐습니다. 위니는 주특기가 어깨에 올라타서 어깨 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하고 간단한 노래도 부르는데요. 한번 위니 어떻게 노는지 잠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상 위니를 봤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데이터와 달리 이미지 데이터는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로 이런 인풋 이미지를 다루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잘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CNN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하면은 첫째는 그 웨이트를 쉐어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드 웨이트를 쓴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이 그림의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어드 웨이트는 여기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써서 해결하게 되고, 또 여기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라는 것은 맥스 풀링을 사용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가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웨이 쉐어링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 데이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각각 픽셀들이 있고, 여기 픽셀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픽셀들의 색깔이 칠해져서 전체 그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픽셀이 가로가 1000개고 세로가 1000개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픽셀이 실제로 얼마나 있나요? 이 안에는 픽셀의 숫자가 거의 100만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픽셀로 이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 인풋 디멘전의 크기가 100만이 된다는 건데, 인풋 디멘전의 크기가 100만이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로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풋 디멘전이 100만에 해당되는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웨이트가 너무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의 숫자가 너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인풋 디멘전 자체가 너무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웨이 쉐어링을 쓰게 되면은 인풋 디멘전 전체의 사이즈에 비례한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작은 숫자의
웨이트를 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CNN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에 관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사진에 지금 위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니 그림을 잠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래도 실제로는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밑으로 올려도 같은 그림이 될 거고 또 이 그림을 살짝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회전을 시켜도 실제로는 거의 같은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위니 그림이긴 하지만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 각각 픽셀별로 저희가 인풋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픽셀들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바뀌면은 다른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씩 움직이거나 조금씩 회전할 때 저희는 같은 그림으로 인식하길 바라는데 컴퓨터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CNN은 그것을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NN을 잘 이해하려면은 여기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쉐어드 웨이트를 적용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NN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리코그니션이죠.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대표적인 문제죠.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새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여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새라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러면 이 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새의 위치를 이렇게 박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NN에서 저희가 하나 중요한 점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새라는 걸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새가 그럼 어디에 있는지 맞추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조금 전에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라는 걸 설명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위니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 옆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저희는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다 같은 그림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내가 새가 어디 위치에 있건 간에 같은 새로 인식한다라는 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레이어가 여러 번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 새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새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럼 이 새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여기 그 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은 CNN이 성능이 많이 발전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로컬라이제이션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사진 안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러 개의 그 오브젝트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아이패드가 있고 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아이패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새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도 로컬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옆에 있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새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에다가 더 더해서 정확히 새가 나와 있는 그 픽셀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새가 나와 있는 그 픽셀만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N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NN에 제가 또 다른 것을 결부시켜서 훨씬 더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CNN과 여기 RNN의 대표적인 모델인
LSTM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룬다면은 이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주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CNN을 통해서 여기 한 소녀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있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녀 모습을 이제 이미지 리커그니션에서 인식을 한 다음에 여기 LSTM을 써서 캡션을 달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N은 여러 가지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CNN을 배우기 전에 만약 이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의 종류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였습니다. 인풋 레이어가 있고 여러 개 나드로 된 히든 레이어가 몇 개가 있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는 가장 기본형이었고 제가 앞으로 배우려는 것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CNN과 그리고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RNN을 배울 텐데 제가 MLP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과 서로 구분을 지으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MLP를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볼까요? 이런 이미지가 주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사이즈가 가로의 사이즈가 width 그리고 이 세로의 사이즈가 height 그래서 W하고 H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이즈는 지금 W 곱하기 H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게 되려면은 인풋이 하나의 벡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그림에는 지금 픽셀이 가로가 W개, 높이가 H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가 원 디멘셔널 벡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원 디멘셔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픽셀이 열이 오고 두 번째 픽셀이 그 다음 값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픽셀들이 계속 움직여서 여기 나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serialized 또는 flatt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1인 벡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벡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픽셀은 지금 총 W 곱하기 H개만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사이즈는 실제로는 이 WH개만큼의 픽셀을 표현한 거니까 디멘전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의 인풋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디멘전은 이 인풋 벡터는 이 그림을 이렇게 플래튼 시켜서 만든 벡터가 되고 이것은 아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림 자체가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픽셀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미지 사이즈가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픽셀이 몇 개가 있는 거죠? 픽셀의 숫자는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개의 픽셀을 저희가 serialized, 플래튼을 시켜서 하나의 인풋 벡터로 만들면은 그 인풋 벡터의 디멘전이 100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serialized input data 사이즈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게 인풋 레이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MLP 구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을 지금 여기 인풋 디멘전이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나드 수를 많이 줄여서 10,000개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10,000개 나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웨이트는 여기 각각 나드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0만 개, 여기에 10,000개면은 이때 사용되는 웨이트들은 총 105개가 되는 거네요. 그 말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첫 번째 레이어에만 105개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100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갖는 네트워크는 저희가 학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MLP로 적용을 하는 것은 그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은 그 이미지의 특성에 관련된 건데, 특정한 픽셀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에서 특정한 픽셀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픽셀에 대해서는 이 픽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픽셀들이 있겠죠? 그걸 로컬리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픽셀 주변에 지금 이런 픽셀들이 놓여져 있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했을 때 특정한 픽셀 하나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특정한 정보를 표현해 주나요? 그러진 않죠. 여기 특정한 픽셀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픽셀 한 개만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말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픽셀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픽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픽셀들하고 합쳐져서 저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픽셀이 하나 있으면 이 근처의 픽셀들하고 합쳐져서 조그만한 그 점 근처에서 어떤 그림인지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넓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픽셀은 독립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하고 합쳐져서 어떤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 픽셀 하나를 볼 때 이 픽셀 하나보다는 실제로 이 픽셀 주변에 있는 다른 픽셀들과의 여기 스파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픽셀이 하나 있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픽셀들이 이 가운데 있는 픽셀과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플래튼을 시켜서 일렬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요 가운데 메인이 되는 빨간색 픽셀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지금 이 픽셀들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위치 정보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로컬리티와 또 스파셜 인포메이션, 공간에 대한 정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잃어버리게 되죠. 2차원 그림을 제가 1차원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그런 구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웨이티드 썸이라는 겁니다. 이 웨이티드 썸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나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인풋 벡터의 각 나드에다 저희가 웨이트를 곱해서 썸을 취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것을 다 썸을 하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위치 정보가 이 웨이트 썸을 하는 순간 또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여기 위치 정보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들을 다룰 때는 그 이미지가 주변의 다른 픽셀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MLP를 단순히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많은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림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Translation Invariance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가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제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꽃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죠. 아니면 축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살짝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할 수도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약간 변형을 주는 거죠. 약간 비틀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케일링, 크기를 약간 키우거나 작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형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는 약간의 변형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그림으로 인식하고 싶어요. 그것을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라고 합니다. 같은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런데 실제 MLP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픽셀들을 보면 이 픽셀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 값들은 바뀌었죠. 이것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MLP는 전혀 다른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만장의 꽃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 꽃의 그림들을 전부 꽃들이 중앙에 놓여 있게끔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만장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림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그 만장의 그림이 전부 꽃들이 가운데 잘 놓여 있는 걸로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할 때 꽃 그림이 옆에 있는 것이 나와버리면은 얘는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각각의 만장의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 그림들을 이렇게 이동시킨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킨 것도 훈련을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만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옆으로 시프트 시킨 것도 해봐야 되고 노이즈를 준 것도 해봐야 되고 회전시킨 것도 사이즈를 바꾼 것도 다 훈련하려면은 제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이즈 주는 방법도 10가지 방법이 있고 회전시키는 것도 10가지 방법이 있고 스케일링도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10,000가지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장의 데이터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학습하는 건 너무도 많은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이런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같은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기존의 MLP 모델로 사용해서 뭔가 분류를 한다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결국은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픽셀들 사이에 로컬리티와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잃어버린다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CNN을 적용하게 된다면 CNN의 핵심 구조인 컨볼루션이 있죠. 컨볼루션에서는 제가 필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이 필터에 디펜드합니다.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에 디펜드하지 않고 필터 사이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파라미터 숫자를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필터의 또 다른 특징은 저희가 여기서 있는 어떤 픽셀이 있다면은 그 픽셀의 서라운딩 픽셀들에 대한 정보를 이 필터는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 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 제가 CNN에 또 다른 중요한 구조가 맥스플링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맥스플링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특징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CNN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CNN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NN의 첫 번째 모델은 르넷입니다. 이것은 르쿤 교수가 1998년도에
컨볼루션을 처음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접목을 시켜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르쿤 교수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르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르넷이 나오기 이전에는 실제로 딥뉴럴 네트워크의 이미지를 거의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르쿤 교수가 여기에 컨볼루션한 개념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르넷이 처음으로 컨볼루션을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르넷은 여기 캐릭터 리커그니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파벳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A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알파벳이 있을 때 이 그림의 사이즈는 이때 사용된 것은 32 곱하기 32로 비교적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지만 이런 알파벳이란 글자 하나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 르넷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이미지 자체를 다룰 수 없었다면은 이때부터는 비교적 이미지가 단순한 거였고 여기 있는 그 알파벳을 구분하는 정도였지만 이미지 데이터를 다룬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알렉스넷의 등장 이후부터입니다. 르넷은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종류의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알렉스넷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알렉스넷은 힌튼 교수가 같이 만들었는데 만든 취지가 힌튼 교수가 딥러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 딥러닝의 성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챌린지가 이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이미지넷이라는 데서 주관하는 챌린지인데요. 그래서 이거 약자가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1000만 장의 사진이 있고 그것에 라벨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라벨들 종류가 카테고리가 400가지 정도로 불과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2010년, 2011년도에는 대부분 머신러닝 방법이 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넷이 딥러닝의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는 CNN의 방법을 이용해서 2012년도에 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대부분 다 딥러닝 모델들이 계속 1등을 하다가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챌린지가 끝이 나는데요. 여기 사용됐던 이 알렉스넷은 이 앞에 있는 르넷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CNN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션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non linearity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맥스 플링, 그리고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CNN 구조를 제가 훨씬 더 간소화시켜서 그려봤는데요. 이 CNN 구조는 크게 저희가 두 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쪽 부분을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feature extraction 하는 부분이 CNN의 핵심 구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classification은 저희가 알고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저희가 퓨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드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이 이미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피처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할 때 차이점 기억하시나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다면은 이건 뭐였죠? 머신러닝은 저희가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심플하기 때문에 복잡한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복잡한 인풋 데이터에서 어떤 중요한 피처들, 특징들을 제가 끄집어내는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데이터 전처리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피처들을 찾아내서 훨씬 더 간소화시킨 것을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훨씬 더 복잡한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그 퓨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CN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퓨처를 잘 찾아낸 다음에는 나머지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은 기존의 MLP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NN의 핵심 목적은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여기서 컨볼루션과 이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최대한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이 피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는 지금 인풋 디멘전보다는 훨씬 더 작은 디멘전입니다. 나드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퓨처를 찾아내면은 이번에 이 퓨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내가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fully connected layer입니다. 그래서 MLP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그린 이 네모 박스 하나가 나드 하나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나드의 모든 나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fully connected라고 하는데, fully connected란 말은 말 그대로 제가 배웠던 MLP 그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의 역할은 shared weight가 핵심이고, 이것은 또 제가 스트라이드라는 것을 조절하면 디멘전 리덕션도 가능합니다.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넌 리니어리티는 대부분 렐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MLP에서도 제가 웨이트 썸이 있고, 웨이트 썸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했죠. 그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가 지나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치 이 컨볼루션이 이미지에 대한 웨이트 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야만이 한 레이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과 이 렐루, 이것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에서는 제가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필터는 웨이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웨이트를 학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맥스플링이 있는데, 이 맥스플링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맥스플링의 장점은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맥스플링은 여기 위에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에 픽셀이 만약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2x2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이것을 맥스플링을 써서 보통은 한 개의 픽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4개의 픽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 있으면 그 값을 그냥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할 테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만약에 이 그림의 사이즈가 32 곱하기 32였다. 그러면 지금 4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바꿨으니까 가로 세로가 절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얻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16, 16 이런 사이즈의 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맥스플링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 외에도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여기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이 아주 크죠. 그런데 맥스플링을 거치게 되면은 이 그림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맥스플링을 사용하니까 그림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훨씬 더 그림이 작아지면서 디멘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퓨처들을 비교적 크지 않은 디멘전을 갖는 이런 퓨처들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fully connected 레이어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드의 숫자가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맥스플링을 써서 제가 디멘전을 계속 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NN은 이렇게 컨볼루션과 렐루가 있고, 그 후에 제가 맥스플링을 사용하고, 다시 컨볼루션과 렐루를 쓰고 맥스플링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적당한 이런 퓨처 벡터를 제가 찾게 되면은, 그 후에는 fully connected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CNN의 기본 구조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은 여기 컨버션과 렐루를 쓴 다음에 맥스플링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컨볼루션을 여러 번 사용하고 맥스플링을 가끔 한 번씩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모델을 구현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컨볼루션 파트에서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를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나 중간에 있는 이 그림들의 사이즈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 필터, 컨볼루션에 있는 이 필터만 가지고 사이즈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파트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 퓨처를 나타내는 이 레이어의 나드의 숫자가 만약에 1000이고 여기 그 다음 레이어를 저희가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거의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1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NN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대부분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금 8이라는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림으로 인식하지만 컴퓨터한테 입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각각 픽셀별로 여기 픽셀들이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이 픽셀별로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을 보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할 때에는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2디멘셔널 매트릭스죠. 그리고 각각의 엔트리가 여기 픽셀들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풋 이미지들은 저희가 매트릭스로 표현할 텐데 그 매트릭스의 각각 엔트리 값들이 픽셀들의 색깔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저희가 흑백으로 된 이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흑백으로 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2디멘셔널 매트릭스 하나로 그림 하나가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의 픽셀들은 보통은 제가 흑백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의 농도 있잖아요. 그것을 256개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0인 경우는 검은색이고 가장 밝은 255가 흰색이 되게끔 해서 여기 각각 픽셀마다 숫자가 적혀 있어서 이 숫자가 얼마나 농도가 진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컬러 이미지는 흑백과 비슷한데 단지 세 가지 색깔 RGB 컬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채널이 3개가 필요하겠죠.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을 나타내는 채널들이 각 채널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D 매트릭스가 3개가 서로 포개져 있는 것처럼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셀들은 이 중에 하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실제로는 컴퓨터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이 데이터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컨볼루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